연구개발비를 지금 1조 5천억을 쓰겠다고 일단 뭐 공식화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상에서 1조 5천억의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는 바가 별로 없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전번에 제가 녹화 편집 잘못해서 박상준 대표님을 박상균 대표님으로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아, 예, 예. 예,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아이고, 이제부터는 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시 서울 아카이브에 우리 박상균 대표님 모시고 우주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번에 정지 우주선을 2번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ISS. 그 국제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 예. 국제우주정거장을 2번을 보셔서, 아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저도 여쭤봤었는데, 예. 이렇게 실제로 어느 때 그걸 보면은 우연히 볼 수 있다. 네네. 네, 시간만 잘 맞으면. 네네. 예. 근데 그게 이렇게 별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태양광 에너지 받게끔 한 이렇게 날개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날개까지는 안 보이죠. 네. 그 국제우주정거장이 이제 크기가 얼마나요? 그 태양전지판을 완전히 펴면 네. 전체 크기는 축구 경기장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근데 축구 이제 경기장? 예, 네. 축구 경기장 사이즈인데 그 중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이제 거주 모듈 네. 그거 사이즈는 이제 그렇게 크지는 크진 않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맨눈으로 보이냐면 그 태양전지판이 태양빛을 반사해 가지고 지상에 있는 우리 눈에 이렇게 각도상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구의 어느 상공을 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앱이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앱은 이제 무료 앱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작년 초였나? 새벽에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집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하늘을 무심코 바라봤는데, 별이 하나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흐르는 궤적의 모양이 이게 비행기는 아니고, 아니면 이제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은데, 인공위성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 이건 뭔가 싶었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그 전에 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이게 국제우주정거장이 맨눈으로 보이는 이제 드문 경우구나라는 걸 그때 딱 알았죠. 그래서 그 앱으로 확인을 해봤더니, 그 시간에 황해를 지나고 있는 게 맞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박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우주를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우주를 잘 안 봐서 우주가 잘 안 보이는데 재미나는 우주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네. 그 우선 저기 국제우주정거장이 발사돼서 이게 가동된 지도 꽤 됐는데 네, 그게. 우리나라는 거기 국기가 안 보이더라고요. 예, 이게 1998년도에 이제 올라간 걸로 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나라도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에 이제 참가하도록 권유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97년도 후반에 그 IMF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좀 휘청휘청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아쉽게도 좀 참가를 못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주하는 인원이 늘 있죠. 제가 알기로 아마 늘 못해도 5명에서 많으면 한 10명이나 그 이상까지도.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무슨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가 관측 활동을 하는 이제 과학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이제 우주정거장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인원들도 또 상주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 또 교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그럼 벌써 25년 동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러면 택배로 물건 날라다 주는 게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내보내줘요? 지금은 아마 스페이스X의 이제 펠콘 9인가 하여튼 그 스페이스X의 발사체로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러시아 로켓으로도 계속 이렇게 물자를 보급하고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이 우주 왕복선을 완전히 이제 폐기한 뒤로는 한동안 사람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낼 수 있는 로켓 발사체가 검증된 게 러시아 로켓밖에 없어서 미국 우주인들도 러시아 로켓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가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우주비행사 이소연 박사도 러시아 로켓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에 갔죠. 그때, 이게 2008년도. 그렇구나. 예. 그러면 거기 계속해서 물자도 보내주고 사람이 하여튼 저 공간에 지상에서부터 400km? 500km? 네, 400km. 400km 정도 예. 떨어진 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한 10명 안쪽에 되는 사람이 계속 살면서 네. 그 사람들한테 물자 보내주고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러시아 우주인이 우주공간 최장기 체류 기록을 아마 새로 갱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아마 우주에 체류했던 기간 전부 합치면 만 2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이 사람이 우주에 있었던 시간만 다 합치면 한 거의 2년 가까이 아니면 2년 살짝 넘었나? 하여튼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살아 계신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인 또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우주 공간에 오래 있으면 그 뼈에서 칼슘이 좀 빠져나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치 골다공증 환자하고 비슷한. 근데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또 좀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돼요. 네. 그렇구나. 예. 그런 연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쌍둥이 우주 비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지상에 있고 한 사람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의 그 생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지표 같은 것들을 비교 검사하는 그런 연구도 또 진행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요번에 우리나라에도 우주청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아마 이제 감수와 내일 모레인가? 네, 5월 말이면. 네, 내일 모레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우주청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우주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연구를 한 앞에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들이 한 거를 좀 잘 보고 그대로 쫓아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보다는 좀 더 나은 어떤 다른 목표를 또 하나 만든 다음에 네. 그런 쪽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박 대표님이 그 SF 영화의 워낙 전문가시니까 SF 영화를 보다 보니까 네네. 아니 그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네, 우주 엘리베이터. 네, 그러면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까지 거기 400km면 너무 멀긴 한데 네. 그럼 우주정거장까지 엘리베이터 나가지고 네. 우주선 타고 갔다 왔다 하지 말고 네. 사람들이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서 올라갔다가 보고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네. 이런 거가 공상과학 영화에 보니까 있긴 있던데 그렇죠.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론적으로 우주 엘리베이터는 가능합니다. 이미 다 구조적인 기본적인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원리 같은 것들은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나와가지고 이론적으로는 검증이 끝난 상태고요. 다만 이걸 실제로 건축을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신소재라든가 가벼우면서도 튼튼하고 또 유연하기도 한 탄성이 좋은 이런 신소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 연구, 그러니까 어떤 소재를 써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떤 소재를 새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지금 연구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좀 전개를 더 하려다 보니까 네. 최근에 챗GPT 4.5라고 이제 4.5라고 그러는데 그 옴니를 갖다가 5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4.5라는 게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란 게 저거 옛날에 SF 영화에 허라는 게 나왔었는데 결국 우리가 상상하면 다 이루어내더라고요. 네. 상상하면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상상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주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그 우주 엘리베이터 이거 우주선 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또 다시 스페이스X 같으면 이제 다시 우주선을 우리가 재활용하니까 그거보다도 더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은 엘리베이터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엘리베이터가 가능합니까? 네네. 가능하죠. 네네.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이 영화 있었죠. 그 영화 엘리베이터에서 고치다가 사고 나가지고 떨어지고 그 친구가 그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 에드 에스트라라는 영화. 에드 에스트라라는 영화에서
실제로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러면 400km에다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가요? 당연히 현재로서는 어렵죠. 어렵고, 지금 기술적으로는 아직은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원리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되면은요, 400km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이 지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우주 엘리베이터라는 것의 원리가 이래요. 우리가 인공위성들 중에서 정지위성이라는 게 있죠. 네. 정지궤도 위성. 이게 네. 뭐냐면 지구상에서 올려다 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공위성을 네. 정지위성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기상이나 기후를 관측하는 위성들은 다 정지위성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기상을 살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후만 살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지궤도 위성이 이제 떠 있는데, 그 정지궤도 위성이 사실은 실제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맞춰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려다 봤을 때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걸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정지 궤도에 떠 있는 인공위성에서 뭐 밧줄이나 케이블을 지상까지 늘어뜨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밧줄을 잡고서 계속 올라가면은 정지궤도 인공위성이 있는 우주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만약 그렇게 하면 밧줄의 무게 때문에 인공위성이 추락하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 정지궤도 인공위성의 바깥쪽으로, 우주 쪽으로 똑같은 무게의 추를 달아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얘가 그러면 원심력 때문에 바깥에서 또 이렇게 잡아당겨주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딱 이렇게 그 평형이 돼가지고 이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심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어서 있고, 이 예. 두 개의 힘이 예, 똑같은 평형이 되는. 네, 똑같은 평형이 되는 그 지점, 그 위치에다가 예. 그 정상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우주 식민지를 짓든지 정거장을 짓든지 하면 되는 거죠. 이 위성 정도가 아니고. 길이가 어느 정도예요? 근데 이게 높이가 되게 높아요. 높아요? 정지궤도가 저 지상에서 36,000km 상공입니다. 앞서서 36,000km 상공이 정지궤도 위성이 있을 수 있다. 예, 그 궤도입니다. 아. 역학적으로. 그럼 그 영화에서 예. 에드 에스트라? 네네. 그 영화에서 네. 거기 나와 있는 것도 꽤 멀던데 그게 네. 그러면 36,000km를 가정하고서 설정한 그런 그럴 영화인가요? 텐데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이 이제 영화 처음 시작할 때 우주 엘리베이터 뭐 중간에서 나가가지고 이제 사고 떨어지는 나더라고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설정상 지구 표면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난 걸로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추락하다가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이제 낙하산을 펴가지고 이제 그 안전하게 지상에 착륙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려면은 뭐 몇백 킬로미터 이상 올라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뭐 많아야 뭐 한 2, 30km 정도? 지상에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탑에 거의 이제 기저부가 되겠죠. 그렇게 설정이 된 것 같아요. 아니, 말씀 나누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또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아니, 지구에서 얼마만큼 떨어지면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대기권을 지나가면은 우주다. 예, 예. 대기권은 들어보니까 굉장히 짧던데, 이게 얼마 안 되던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주 그러면 굉장히 이제 완전히 별개의 공간으로 굉장히 먼 곳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먼 곳이에요. 네. 마음속에는 아주 멀어요. 근데 실제로 우주를 가려면 지상에서 이제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올라가면 80에서 100km 사이 정도만 되면 거기서부터 우주 공간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게 춘천까지가 한 90 몇 킬로거든요? 아, 서울에서? 네. 예. 춘천만 지나가면은 우주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서울에서 춘천 거리는 진짜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만 위로 올라가도 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릉도 우주네? 그렇죠. 예? 예. 근데 그러니까 직선 거리로. 네, 그럼 동경도 우주고, 그렇죠. 동경까지 가는데 뭐, 불과 비행기 타고 2시간 거리인데. 예, 2시간도 뭐 채 안 걸리죠. 채 안 걸리는 거리인데, 그러면 그냥 우주네요? 예, 그래서 생각보다. 지구상에 보면 가까운 거리인데. 예, 생각보다 우주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죠. 우주가 멀지 않네요. 우주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태양계 생각하고 은하계 생각하니까 그냥 멀고 먼 예. 이야기고 예. 며칠 전에 우리 삼체 이야기 했지만 먼 이야기로 들렸는데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아, 우주 가깝구나. 네.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네. 아, 우주에 대해서 연구개발비를 지금 1조 5천억을 쓰겠다고 일단 뭐 공식화가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상에서 1조 5천억의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아는 바가 별로 없거든요. 예. 네? 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국제우주정거장도 벌써 25년째 지구 바깥에서 돌고 있고 예. 우리나라가 참여를 못해서 그렇지. 네. 그러면 아, 우주가 가까우니까 우주와 관련된 생각을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고 네. 우주에 대한 좀 기대도 좀 해보고 네. 네. 또 우주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좀 더 내보고 네. 뭐 그런 상황이 거의 다 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네. 해야 되겠네요. 네. 사실 진작부터 이런 인식이 좀 널리 퍼져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주에 대해서 너무 먼 이야기, 그건 뭐 우주 강대국들의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좀 더 적었을 텐데. 아니, 우주 얘기하고 로켓 얘기하면, 아, 미국이나 하고, 러시아나 하고, 중국이나 하고, 네. 뭐, 일본이 조금 하는 모양이네. 이제 요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사를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좀 더 거기에 참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주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일론 머스크, 예. 스페이스 X거든요. 그렇죠. 예. 아니, 저 양반은 도대체 뭘 해가지고 맨날 화성 가서 뭘 하겠다고 얘기하고 예. 로켓 이야기 하는데 획기적인 거는 로켓을 재활용하는 그 기술을 개발을 해서 네. 세상을 놀라게 했고 네. 그 바람에 우주까지 가는 비용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줄인 그렇죠. 그런 장본인이 예. 됐는데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1조 5천억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우주 엘리베이터 개발해야 되나? 근데 우주 엘리베이터 하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또 다른 기술들이 더 많이 예. 필요하다. 그런 예. 말씀 그래서, 해주시는 거네요. 예, 우주 엘리베이터는 사실 뭐 아무리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 같은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가 할 수 있는 규모의 공사를 넘어서는 거의 뭐 글로벌 그러네요. 프로젝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국제적 컨소시엄이 돼야 되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로켓은 일회용이었단 말이죠. 한 번 그렇죠. 쓰고 버리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을 우주에 올리는 데에 그 운송 단가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그 스페이스X에서는 재활용 로켓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세상에 내놓으면서 운송 단가가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인데 우주 엘리베이터가 생기면 획기적으로 더 운송 단가가 내려가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는 것이 인류가 우주 개발을 하고 우주를 진출하는 데에서는 시간 문제일 따름이지 언젠가는 피할 수 없이 하게 되는 프로젝트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일론 머스크 생각하면 결국은 우주에다가 택배 비즈니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죠? 예. 우주에 택배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야,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고요. 우리나라 예. 과학기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런 상상력을 좀 더 많이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할 적에 기대하는 거는 근데 저거 우리 먹고 사는데 관계되는 연구 개발 하는 거야? 네. 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네. 아니면, 저거 하면은 국방에 도움이 되는 거야?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R&D 예산을 우리가 준비를 할 적에도 그런 식으로 듀얼 퍼포즈, 그러니까 이쪽에도 쓸 수 있고 저쪽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그럼 국방에 대한 이야기 했을 적에 우주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방 쪽에서 어떻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지, 또 우주 개발하면서 민간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산업화를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조금 더 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네. 우주 개발하면은 국방 쪽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도움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봐야죠. 확보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갖춰야 되는. 왜냐하면 이 우주 발사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로켓에 싣는 그 꼭대기에 화물을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이 페이로드에다가 사람을 실으면 유인 우주선이 돼가지고 아폴로 우주선처럼 사람을 달에 보낸다거나 또는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그런 게 되는 것이고, 요 페이로드를 인공위성을 실으면 이거는 인공위성을 이제 우주궤도에 올리는 그 발사체가 되는 것이고, 이 페이로드에다가 폭탄을 실으면 이게 이제 ICBM, 소위 말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액체 연료를 쓰느냐, 뭐 고체 연료를 쓰느냐라는 또 이런 뭐 차이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장거리 로켓 발사체 기술은 아무리 가까운 우방 국가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전수를 서로 안 해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우리나라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로켓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많이 참고한 기술은 사실은 미국 로켓 발사체가 아니라 러시아 기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지금은 다 또 알려진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미국하고 소위 말해서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규정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못 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단판을 지어서 미사일 사거리 제한 규정이 완전히 철폐가 됐고 철폐가 되자마자 보란 듯이 누리호, 그 다음에 이제 또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로켓을 발사체를 이렇게 올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전략 기술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 이전에 가능하면 어떤 나라든지 다 확보하려는 기술이고요. 거기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1차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발사체 기술은 우리가 확보가 된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재진입 기술이 또 필요해요. 네, 그 재진입 기술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80에서 100km만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우주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장거리 로켓 발사체들은 그 우주 공간으로 나갔다가 다시 지구로 되돌아오는 게 이제 그 ICBM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어떤 각도와 어떤 속도로 들어와야지 이게 다시 우주로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마찰열 때문에 불에 타버리지 않고 무사히 다시 지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할 수 있는지, 이 기술이 또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예,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다른 우주 강대국들은 이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사실 북한도 뭐 자체적으로 뭐 인공위성 쏘고 뭐 로켓 발사체 쏘고 그러는데 과연 재진입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문부호를 가지고 있죠. 하여튼 뭐 이런 이제 디테일이 있고, 국방 쪽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듀얼 퍼포스 테크놀로지를 개발을 하랬더니 국방 쪽과 관련돼서는 그런 기술이 앞으로 좀 더 개발이 아마 돼야 될 것 같다.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또 뭐 국방 쪽이면은 요새는 정찰 위성들을 하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네. 정찰 위성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뭔가 지구를 내려다보고 그냥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네. 그 기술은 어떻게 보면 우주 기술 중에서 중요한 그렇죠. 국방 기술로 보여요. 네. 그래서 사실은 듀얼 퍼포스도 아니고 저는 이제 멀티플로 봐요. 멀티 예, 퍼포스. 이게 듀얼 이상. 예, 우주 개발을 하면서 파생되는 새로운 기술의 어떤 그 개발 효과라든가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창출 같은 효과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거든요. 아폴로 우주선 계획도 쭉 진행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GPS 기술도 그렇죠. 거기서 나와서 여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네네.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런 하이테크뿐만 아니라 우리 왜 옷이나 아니면 무슨 가방 같은 데 보면은 지퍼나 단추 말고 왜 우리가 흔히 찍찍이라고 얘기하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예, 뭐 찍찍이지, 찍찍이. 예.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우주 공간에서 신속하게 파우치나 이런 것들을
저기 그러니까 밀봉에 가깝게 딱 고정을 하거나 쉽게 열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뭐 그 외에 파생 기술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단열 기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이제 열을 보호하는 이런 기술이 지금 뭐 카레이싱 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도 적용이 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진짜 별도로 한번 따로 정리해서 얘기해도 좋을 만큼 우주 개발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여러 산업 현장이나 이런 데에 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진짜 멀티플 퍼포스가 되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본 걸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우주 공간에 나가서 살라고 하면 네, 옷에 대한 거, 네, 그 다음에 먹는 거, 네. 공간에 대한 거, 네. 의식주에 대한 거네요. 그렇죠,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찍찍이부터 시작해서 수학 네. 계산해가지고 위치 기술까지 나오는 것까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공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의식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거기서 많이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퍼포즈다. 네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이거 우주 개발 확실히 해야 되겠네요. 1조 5천억 써가지고 좀 더 효과 있는 아이디어를 잘 내서 네. 기획을 많이 좀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우주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시장 창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몇몇 나라들이 제한적으로만 자기들끼리 수십 년 동안 우주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보면 훈련된 군인이나 과학자 이런 사람들 위주로만 주로 이제 우주에 나갔다 오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이제 점점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우주 관광이라든가, 심지어는 뭐 달이나 멀리는 화성에까지 이제 만약에 인간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식민지 같은 걸 건설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평범한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지구가 아닌 곳에다가 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 경험하게 되는 모든 관련된 것들의 인프라 산업이 그대로 우주에서 또 구현이 돼야 되는 거죠. 아니, 뭐,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 조금, 뭐, 어떤 다르게 설명하면, 세금을 내는 걸 가지고 우리한테 이걸 지금 해줘야 된다,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써야 된다 하는 갈등 구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이견이 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려면은 우주 개발에 1.5천억을 쓰겠다고 그랬을 적에, 그럼 국방에 대한 거, 그거 해야 되겠네, 라고 이해는 되는데, 민간 쪽에 조금 더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도 우리가 같이 만들어질 수 있다. 네네. 라고 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나사가 욕 바가지로 먹고 있었거든요. 뭐 돈만 네네. 쓰고서 뭐 너희 한 게 없다 그래갖고 돈 못 받아서 최고 책임자가 가서 뭐 예산 따오려고 미국에서도 열심히 애를 쓰고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 만들어가지고 재활용하는 걸 만들어버리니까 갑자기 일거리가 일론 머스크 쪽으로 전부 다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글쎄 일론 머스크를 또 따라하는 거 우리가 할까? 아니면 좀 달나라가는 여행산업 같은 거 좀 우리가 미리 기획해가지고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가능성이 있다든가 네. 좀 재미난 얘기 좀 없을까요? 그게 좀 이제 어느 정도 돈 많이 들 것 같은데. 많이 들죠.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내다보고 투자를 할 것인가의 어떤 정책적 결정의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스페이스X도요, 그 회사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 재사용 로켓 발사체 사업보다 스타링크라고 하는 인공위성 인터넷망 쪽 매출액이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고 우크라이나. 들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더 그게 효용성도 이제 좀 검증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런 것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새로운 시장이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주에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된 게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주 식민지나 우주 관광, 달나라 관광 쪽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산업들 중에서 관광 레저 산업의 이 규모가 제일 크다라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우주 쪽으로 확대가 되면 또 그 수요가 생길 것이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70대, 80대 어르신들 대상으로 또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늘도 지하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느라고 무릎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 그 어르신들 몸이 시원찮아서가 아니라 중력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무중력 상태의 우주정거장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노약자들도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근육의 힘을 거의 안 쓰고도 이제 자유롭게 운신을 할 수가 있으니까.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래에는 우주 양로원도 가능하다.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아, 이제는 지구상에서는 살기 힘들어. 그럼 이제 우주 양로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까지도, 그러니까 단기 관광뿐만 아니라 우주에서의 어떤 장기 거주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의 어떤 가능성들이 우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에다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면 지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의식주 인프라들이 또 거기서도 그대로 또 보장이 돼야 되니까 그 모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우주 공간에 또 창출이 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게 막 시간 관계상 오늘은 또 긴 얘기는 못 하겠지만 우주 건축이라든가 우주에다가 이제 3D 프린터 쓰는 얘기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 얘기는 또 그다음, 지금도 우리 유명한 분이 얘기하시는 분 있죠. 네, 우리나라에 그저 네. 지금 과청회장 하시는 네. 이태식 박사님이 이제 그쪽 네. 분야 선구자죠,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뭐 또 우주 스페이스 마이닝이라고 하는 우주 광물 자원 개발하는 것도 있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우주는 제가 볼 때는 이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하면 강대국들이 아직까지 좀 미처 손 안 대거나 아니면 그다지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 어떤 틈새 시장 같은 거를 우리가 좀 순발력을 발휘해서 우리 그거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새롭게 그 찾아가지고 투자하고 개발하는 그런 거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 우주 쪽 관련돼서 네, 스타트업들이 네 많이 있죠.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도. 네, 그래서 뭐 보니까 큰 회사에서 인수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결국은 보니까 말씀하시는 멀티퍼포즈를 하려고 그러면 네, 연구개발의 주체를 네, 꼭 뭐 대학 교수님들이 그냥 열심히 개발하고 출연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또 열심히 개발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 스타트업들한테 좀 예산을 많이 이렇게 주고 네. 그들의 아이디어를 좀 한번 구현을 해봐라 네네. 라고 밀어주는 것 또한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네요. 스페이스 X를 보고 일론 머스크를 생각하다 보니까. 네. 아니, 뭐, 당연히 그렇고요. 사실은 그런 움직임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제, 실제로 뭐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우주 그러면, 네. 과기정통부 산하의 사업들로 이제 흔히 인식을 하기 마련인데, 맞아요. 이게 이제는 과학기술이 아니라 산업의 영역으로 지금 가는 뉴스페이스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는 우주 산업을 이제 좀 더 관리하고 매니징도 하고 지원도 하고 관심도 가지면서. 예,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도요셋이라고 하는 편대 비행하는 이제 인공위성을 개발했던 대전의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인공위성, 특히 탐사위성 이런 쪽의 전문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뿐만이 아니라 국방부나 또는 뭐 산업부 같은 다른 부처의 프로젝트에도 이제 자문을 하시거나 도움을 네. 주시는데, 네. 과기부 예산으로 사업을 할 때보다 다른 부처, 뭐 국방부라든가 또는 뭐 다른 기업 이런 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예산 규모가 차원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우주 개발, 우주 산업을 과기부 카테고리 안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을 하고 산업 차원에서 국가적인 어떤 새로운 지원 전략이 좀 필요하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우주항공청도 저는 이제 부처를 넘나들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빨리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5년 후에 달나라 여행 사업을 하겠다는 스타트업이 하나 좀 태어났으면 좋겠네요. 필요하죠. 네? 예. 아니, 5년 후에 달나라 여행 사업을 하겠다. 달나라 가려고 그러면 뭔가 옆에도 좀 구경 좀 하고, 지구도 내려다보고, 뭐 하는 그런 시간, 2박 3일은 너무 적은 것 같고, 한 6박 7일,
7박 8일 해가지고 천천히 갔다가 지구를 내려다 보면서 또 이렇게 태양도 이렇게 좀 쳐다보면서 뭐 이런 과정을 한 7박 8일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갔다 오면 그런 거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글을 냈더니 뭐가 필요한지 예. 이런 걸 좀 맞춰가는 네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네, 필요합니다. 네. 가능해요, 근데? 네. 전번에 우리나라 거 보니까 뭐 태양으로 막 갔다가 달까지 가던데. 네, 다누리호. 예. 다누리요?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궤도를 좀 바꿔가면서 한 7박 8일 여행 코스 예. 해보겠다. 예.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돈 있는 분들은 아마 다녀오실 것 같은데. 예, 예. 예? 태양까지 돌아서 달도 보고 지구로 돌아오려면 사실은 7박 8일 정도로는 어림도 없고요. 그거는 이제 몇 달이 걸려야 돼서 아직까지 인간이 우주여행을 몇 달씩 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스페이스X였는지 아니면은 아마존 쪽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달 관광 여행 상품은 실제로 준비를 하는 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달에 착륙을 하는 건 아니고 달에 가서 달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죠. 네. 그것만 돼도 사실은 그렇죠, 엄청난 거죠. 그렇죠. 달을 보고 오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비슷한 게 실제로 아폴로 13호가 그랬거든요. 아폴로 13호 그러면 이제 영화 좀 보신 분들 중에는 이제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래서 아실 텐데 이 아폴로 13호가 달로 가는 도중에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임무를 취소하고 다시 지구로 비상 귀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지상국하고 아폴로 13호에 타고 있는 우주 비행사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서로 이렇게 통신을 하면서 극적으로 무사히 다 지구로 생還을 한 그런 이제 실제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폴로 13호 비행사들이 착륙은 안 했지만 달은 이렇게 돌고 왔거든요. 물론 그때는 비상 상황이었지만,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기술로도 그런 거는.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 만들어지는 정부 조직에서 네.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꼭 하나의 연구 개발을 생각하지 말고 네. 좀 더 산업을 생각하고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네. 경제적인 측면을 또 생각하는 네. 그런 어떤 기획들을 좀 잘 해가지고 진도를 나가면 돈을 예산을 쓰면 1년, 2년, 3년 쓰면 분명히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세금을 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거 해야 되겠네 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도움들이 많이 들 테니까 그렇죠.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네, 해봐야 되겠네요.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나는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나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주에 좀 관심이 있거나 직접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코웃음을 쳤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사에서도 스페이스X에다가 돈을 주고 위성을 좀 올려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열정과 추진력,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까지 이렇게 겸비된 그런 스타트업 내지는 벤처기업들 같은 것들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사가 있었고, 소련에도 그런 어떤 주체가 있었을 텐데, 예. 그거를 지금 우주청이 새로 출범하면서 그것만 쳐다보고 거기에 맞는 로드맵을 만들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 시대까지를 다 감안한다고 그러면 민간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정해나가는 정부 조직, 정부의 R&D 개발. 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해야 될 것이 저거네요. 우주 쓰레기. 네. 참. 대표님. 그러면 자꾸 바깥으로 나가서 뭘 쏘고 올리고 거기서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네. 맨날 SF 영화에 보다 보니까 우주 쓰레기하고 부닥쳐가지고 네. 다 망가지던데. 네. 그래비티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예. 그래비티. 예. 맞아. 예.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망원경 고치러 나갔다가 꽝 하고 부닥쳐가지고 예. 그 지구로 들어오는데 하여튼 애를 먹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었었죠. 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거 올라가면서 우주 쓰레기가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고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국내외에서 이 우주 쓰레기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이렇게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져오는 거? 어떤 식으로 이제 치울 것이냐, 내지는 애초에 발생 자체를 원천 봉쇄를 할 것이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뭐 승리호 같은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뭐 그물 같은 걸로 포획을 한다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처음부터 우주 쓰레기가 생길 원인 자체를 좀 제거를 해버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명이 다 된 인공위성은 자동으로 그 대기권에 진입을 시켜서 완전히 그 마찰열로 불타 없어지게, 예, 그런 거를 의무적으로 로켓, 인공위성 같은 데다가 이제 부착을 시킨다라는 뭐 그런 거는 지금 몇몇 나라들끼리 이제 이거는 국제 협약으로 이제 의무화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나라들은 뭐 저기 약간 뜨뜻미지근한 자세를 보이는 나라들도 있고. 그래요? 예, 왜냐면 이제 자기네들은 지금 한창 막 쏘아 올리는 데니까. 제가 어느 특정 국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우주 쓰레기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우주 공간에 올라가면은 막 크고 작은 쓰레기들이 막 사방에 이렇게 완전히 꽉 차 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문제는 한 번 우주 쓰레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리 이거에 대해서 좀 방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캐슬러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캐슬러 신드롬. 예, 이 캐슬러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처음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름이 붙은 건데,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교통사고, 충돌사고가 일어났을 때 파편이 튀잖아요? 그럼 이 파편들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다 땅으로 떨어지죠. 지구 중력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우주 공간에서는 파편이 발생을 하면 얘네들이 중력이 없는 이제 무중력 상태니까 사방팔방으로 끝없이 계속 날아가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부딪혀가지고 또 부서지고 더 잘게 쪼개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파편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 이게 캐슬러 신드롬이에요. 지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주 개발, 그 다음에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여러 가지 우주 쓰레기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언젠가는 이 캐슬러 신드롬 때문에 우주 공간이 쓰레기로 꽉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가 이제 우주 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이제 이유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세계 각국에서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스타트업 규모로든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최대한 처리하거나 아니면 발생 자체를 미연에 방지할 건지에 대해서 다양한 지금 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죠. 그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리니어 이코노미에서 서큘러 이코노미로 가는 과정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것처럼 우주도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서큘러 이코노미를 생각하자. 그렇죠. 재활용을 하든 네. 뭐 쓰레기가 안 나오게끔 하자라는 네. 그런 컨셉으로 네. 뭐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우주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주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춘천을 지나가면은 춘천 정도만 지나가면 다 우주 공간이 된다. 네. 그런 말씀. 서울에서 춘천거리. 춘천거리.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릉도 우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부산은 당연히 우주인 것 같고요.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주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주에 대한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정부 조직에서 돈 쓸 규모도 뭐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 돈을 쓸 적에는 앞으로 뭔가 새로운 기획이 필요할 것 같다. 나사를 쳐다보고서 테크놀로지 로드맵을 만들면 안 될 것 같고 그 일론 머스크가 하든지 아니면 그 누구죠?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프 베조스가 얘기하는 그 회사 네. 이름이 뭐였었죠? 회사 이름도 있는데 블루진인가? 네, 블루 오리진. 블루 오리진. 그 회사들이 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한 우주청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려더니 연구개발의 주체도 그냥
지금 생각하는 여태까지 쭉 해왔던 출연연구원이라든가 대학 교수뿐만 아니고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하고도 같이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는 거를 기획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를 제가 우리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상상력도 우리 5년 안에 달나라 여행 한번 해보자 하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네. 뭔가 지금 기술로 따지면은 발사체 기술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어떤 그 위성도 인공위성을 우리가 쏘은 것의 어떤 궤적을 보니까 달나라까지 가는 것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고 예. 하니까 뭔가 좀 다른 것들 필요한 것들을 좀 잘 엮으면 하여튼 5년 안에 달나라 여행을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우주로 나가면 광물들 좀 가져올 것들 많이 있다면서요. 네네. 예? 지금 우리 지구에는 부족하고 다시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없으면 달나라 가서 좀 구해올 수 있는 거 그런 얘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박 대표님 시간 되실 때 잠깐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장시간 여러 가지로 좋은 얘기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